오늘은 눈 오는 날 요양원 앞에 버려진 70 노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들과 동생이 석 달 동안 약을 먹여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로 증거를 모아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한 한 여성의 놀라운 반격, 그리고 되찾은 존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 앞에 버리고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에 낡은 패딩 하나만 걸친 채로 말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복수하겠다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 존엄을 되찾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순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동생이 챙겨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저 조용히 늙어가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도록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동생 영자가 일찍부터 와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하얀 알약 2알을 제 앞에 놓으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약 꼭 드세요.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에 감도는 묘한 쓴맛. 하지만 저는 삼키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머금은 채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 그 국물을 전부 뱉어내고 약도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석 달째 반복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 하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들 명준이가 왔습니다. 요즘 부쩍 자주 오는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였죠. 어머니를 챙기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가끔은 외출도 시켜주는 그런 아들 말입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갈까요? 명준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순한 노인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 오랜만에 바람 쐬고 싶었어. 차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30해를 살아온 이 집을, 남편과 함께 일궈낸 이 공간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가 예상한 일이었으니까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길을 한참 달리다가 영신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준이는 요양원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준이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안도감을 저는 느꼈습니다. 드디어 골칫거리를 처리했다는 안도감 말입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놀란 명준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저는 차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가. 나 여기 안 갈 거야. 명준이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경비원도 지나가던 행인들도 모두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발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명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팔 나. 엄마. 명준이가 다시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틀거렸고 그대로 눈 쌓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눈이 손에 닿았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명준이가 제 팔을 잡아 끌어 일으키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러시나? 아들이 요양원에 모시려나 봐. 불쌍하네. 저렇게까지 버티시는 걸 보니. 저는 그 수군거림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버리려고 해요. 내 아들이 날 버리려고 한다고요. 명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졌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명준이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치매. 그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주저앉은 채로 명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 아니야. 멀쩡해. 이 사람이 내 아들이 3달 동안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였어.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엄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명준이가 다급하게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집을 빼앗으려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그랬다고. 엄마, 정신 차리세요. 명준이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을 확 밀쳐냈습니다. 명준이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너 이 못된 자식아.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70평생 아들 앞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명준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명준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했죠.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경비 아저씨. 병원 진단서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예요. 가끔 이렇게 망상 증세를 보이십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시겠습니다. 네, 집에서 더 이상 돌보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준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준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 왔다는 것을.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비원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팔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추우시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명준이는 비웃듯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약 드시고 푹 쉬세요. 그는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잘 좀 봐주세요. 그리고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명준이의 차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제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쌓여갔습니다. 차가웠지만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시죠. 여기 서 계시면 감기 걸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원을 따라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로비는 따뜻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 저편에서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좀 진정하세요. 저는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품속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친구 옥순이의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롱 및 빨간 보자기, 경찰에 전달. 그것이 제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드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금방 와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명준이와 영자는 지금쯤 집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겁니다. 드디어 골칫거리를 처리했다며 기뻐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았다는 것을, 그들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게 그들을 무너뜨릴 무기가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제 인생을 되찾겠다는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눈 오는 날 저는 아들에게 버려졌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밀쳐졌고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더 당당해져서 제 존엄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70살 노인이라고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양원 정문 앞에서 아들에게 밀쳐져 눈 속에 주저앉았던 그날, 사실 그 모든 일은 저에게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석 달 전부터 기다리고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석 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석 달하고도 닷새 전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서서 살짝 열린 침실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 명준이와 동생 영자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의 다정한 톤이 아니라 낮게 깔린 속삭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약을 계속 먹이면 치매 초기 증상처럼 보일 거야. 실제로 정신과에서 쓰는 건데 용량을 조금씩 늘리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판단력도 떨어져.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평생 알아온 제 동생의 목소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면 어떻게 돼? 약물 검사 같은 거 하면 들통나는 거 아니야? 명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원래 합법적인 정신과 처방약이니까 자연 노화로 진단될 거야. 그리고 어차피 70 넘은 노인이 기억력 나빠지는 게 뭐가 이상해? 의사들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할 거야. 그럼 성년 의견 신청하는 거지. 법적으로 언니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집만 해도 시세로 5억은 넘더라. 예금이랑 합치면 7억 가까이 될 거야. 7억. 제 평생의 노동과 절약이 만들어낸 그 숫자를 그들은 너무나 가볍게 입에 올렸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무료시설에 넣을 수 있어. 집은 우리가 명의 바꾸고 언니는 국가에서 돌보게 하면 되지.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엄마인데. 명준이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혹시 양심이 남아있나 싶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내가 사업 망해서 얼마나 빚이 많은데. 7억 중에서 우리 반반 나눠 가지면 내 빚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 언니는 어차피 기억도 못할 거야. 벌써 한 달째 먹이고 있는데 효과 제대로 나타나고 있어. 한 달째.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 머리가 이렇게 멍했던 건가요? 그래서 자꾸 손자 이름을 까먹고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배고프다고 했던 건가요? 그래서 친구 옥순이 전화번호를 찾느라 수첩을 한참 뒤적였던 건가요? 형부는 뭐래? 알아? 당연히 알지. 내가 다 이야기했어. 처음엔 반대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집 대출 이야기하니까 결국 동의했어.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엄마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재산 정리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명준이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재산을 빨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이제라도 하는 거지 뭐. 석 달만 더 먹이면 완벽해질 거야. 그때쯤이면 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고 병원 진단서도 받아놓을 거야. 그럼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고 집 처분하고 다 끝나는 거야.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그들이 눈치챌 테니까요. 저는 기어가다시피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한 달을 되짚어 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 동생 영자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부터였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동생이, 그것도 시댁 제사 핑계로 빠지기 일쑤였던 동생이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국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손발톱까지 정성스럽게 깎아주면서 언니 건강이 제일이야. 언니가 건강해야 우리도 마음 편하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침이 오고 밥을 해놓고도 혼자 먹기가 싫어서 그냥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제게 동생이 찾아와서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영자가 끓여준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을 때마다 혀끝에 남는 묘한 쓴맛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약재를 넣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었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쓴맛 뒤에 오는 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머리가 띵했고 금방 한 일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갔던 일을 점심때쯤 되면 기억 못하고 손자 이름을 부르려다가 한참을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언니,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응, 아침에. 뭘 먹었더라?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언니. 1시간 전에 내가 끓여준 미역국 드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아, 그랬나? 미안해. 요즘 깜빡깜빡해서 큰일이야. 영자는 그럴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 구석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만족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가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와서 식사를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하얀 알약 2알을 제 앞에 놓으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약 꼭 드세요. 혈압약이랑 영양제예요. 저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을 입안에 머금은 채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 도착해서 그 국물을 전부 뱉어냈습니다. 약도 삼킨 척하고 혀 밑에 숨겼다가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일부러 더 흐릿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치매에 걸려가는 노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명준이가 찾아왔을 때는 손자 이름을 일부러 헷갈렸습니다. 엄마, 어제 민수가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민수? 민수가 누구더라? 우리 손자 이름이 뭐였지? 엄마, 민수잖아요. 큰 손자. 아, 맞다. 민수. 민수가 벌써 그렇게 컸나? 명준이는 한숨을 쉬면서도 제 연기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자 앞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10번도 넘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시장에서 생선 팔았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경매장 가서. 언니, 그 이야기 아까도 들었어요. 응? 내가 말했어? 미안해, 미안해. 나이 먹으니까 자꾸 깜빡하네. 괜찮아요, 언니. 이제 많이 힘드신가 봐요. 영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입가에 숨겨진 미소를 봤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고 생쌀을 한 움큼 집어서 우두둑 씹어먹는 흉내를 냈습니다. 언니, 그게 뭐예요? 생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영자가 깜짝 놀라서 달려와 제 손에서 쌀을 빼앗았습니다. 응? 이거 과자 아니야? 맛있던데. 아이고, 언니. 정말 심해지시는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영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희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방심하는 동안 저는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조용히 외출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전파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어떤 거 찾으세요? 녹음기요. 작고 성능 좋은 거 있나요? 녹음기요? 요즘 잘 안 찾으시는데. 손자 공부용인가요? 네, 그래요.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은 손바닥만 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성능 좋아요. 연속 녹음 12시간 되고 소리도 선명하게 잡혀요. 저는 그 작은 기계를 샀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손바닥만 한 기계가 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녹음기는 거실 고무나무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큰 화분 뒤편이라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들의 대화를 차곡차곡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생일이랑 결혼기념일 조합이더라. 잔고는 예금이랑 적금 합쳐서 2억 5천. 생각보다 많네. 엄마가 평생 모은 거잖아.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연금이랑 보험금도 받았을 거고. 어차피 다 우리 거야. 후견인 되면 통장 관리 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들의 대화는 날이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녹음했습니다. 집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요양원은 어디로 보낼 것인지, 제 보험금은 누가 받을 것인지, 심지어 제 장례식 비용까지 계산하는 대화들이 낱낱이 녹음되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자. 어차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 그래. 그 돈으로 우리가 좀 쓰는 게 낫지. 제 장례식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녹음을 방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완전히 치매 걸리면 후견인 신청하는 거 일도 아니래. 변호사한테 상담받았는데 의사 진단서만 2~3개 받아놓으면 법원에서 바로 인정해준대. 명준이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진단서는 어떻게 받고? 돈 주면 되지 뭐. 아는 동생이 신경과 의사인데 부탁하면 써줄 거야. 실제로 증상도 있으니까 문제 없어. 그럼 집도 팔고 예금도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네? 당연하지. 어차피 엄마 이름으로 있어봤자 쓸 데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잘 쓰는 게 낫지. 석 달. 딱 석 달만 더 버티자. 그럼 완벽해질 거야. 석 달. 저는 그 기한을 정확히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석 달 동안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치매 환자보다 더 치매 환자 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명준이 앞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명준아, 너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왔어? 엄마, 나 명준이잖아요, 아들. 아들?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린데. 군대 갔나? 엄마, 제대한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어요. 명준이는 황당해했지만 동시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석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친구 옥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신이 가장 또렷한 오전 시간을 영자가 집에 없는 틈을 노려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순아, 나야. 언니, 웬일이야? 요즘 통 소식이 없더니. 옥순아, 부탁 하나만 들어줘. 아주 중요한 부탁이야.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내가 만약에 요양원에 가게 되거든 우리 집에 와줘. 그리고 안방 장롱 밑에 빨간 보자기 있어. 그거 꼭 챙겨서 경찰서에 맡겨줘. 꼭이야.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언니 무슨 일 있어?
옥순이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자세한 건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약속만 해줘. 꼭 챙겨준다고. 제발 부탁이야. 알았어, 언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약속할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빨간 보자기 안에는 녹음기와 함께 제가 직접 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한 그들의 대화 내용, 약을 먹인 횟수, 제 통장 잔고와 집, 등기부 등본, 사본. 모든 증거가 그 작은 보자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명준이가 일찍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으니까 드라이브 갈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요양원에 버려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 오랜만에 바람 쐬고 싶었어.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녹음기, 안방 장롱 밑에 빨간 보자기,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과의 결혼사진. 30해를 살아온 이 집을, 제 모든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석 달 동안 준비한 제 계획이 드디어 실행되는 순간이다. 명준이는 제가 치매 환자라고 믿고 있었고, 영자는 계획이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들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양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밀쳐지고 눈 속에 주저앉고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안으로 들어간 그날 밤, 저는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노인들의 신음소리,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 이곳이 명준이와 영자가 저를 버리려고 계획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제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요양원에 버려지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드셔야죠. 저는 멍한 표정으로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 아닌데. 할머니, 여기 요양원이에요. 어제 아드님이 모시고 오셨잖아요. 아들,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연습한 치매 환자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벽을 짚으며 말입니다. 다른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고 한쪽 방에서는 누군가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한 노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방심할 테니까요. 그래야 제 계획이 성공할 테니까요. 점심때쯤 저는 공중전화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1층 로비 구석에 낡은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2입니다. 저는 영신요양원에 있는 노인인데요.
목소리를 떨리게 했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곳에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 동생과 함께 제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치매 노인의 전화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집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20번지입니다. 안방 장롱 밑에 빨간 보자기가 있어요. 그 안에 녹음기와 증거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제 친구 김옥순 씨께 연락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옥순이의 전화번호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발 확인해 주세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 아들과 동생이 석 달 동안 저에게 약을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모든 증거가 그 보자기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요양원 전화번호는 저는 로비에 붙어 있는 안내문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첫 단계를 밟은 것입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치매 환자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옥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화 오셨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옥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경찰이 방금 다녀갔어. 옥순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빨간 보자기 가져갔어. 언니, 대체 무슨 일이야? 녹음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고마워, 옥순아.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언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걱정 마. 꼭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간호사에게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방이 어디였죠? 할머니, 이쪽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완벽했습니다. 제 연기는 누가 봐도 진짜 치매 환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경찰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명준이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여기 두고 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명준이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연기라는 것을,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물었습니다. 네, 엄마. 집으로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명준이는 제 짐을 챙겼습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입고 온 옷 한 벌뿐이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명준이가 갑자기 저를 다시 데려가는 걸까?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자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차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그동안 많이 놀라셨죠? 미안해요. 영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적신 척하고 기회를 봐서 화분에 몰래 버렸습니다. 석 달 동안 연습한 기술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 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영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차가운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다들 고마워. 저는 흐릿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표정, 말투 하나하나를 말입니다. 며칠 후 법무사가 집에 왔습니다. 명준이와 영자가 미리 약속한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성년의견 신청서, 재산관리 위임장, 진명의 이전 동의서. 제가 석 달 동안 그들의 대화에서 들었던 바로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서류예요. 아드님과 여동생분이 대신 관리해 주시는 거죠. 재산, 관리. 저는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무서워. 이거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명준이가 다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엄마 재산 잘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영자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영자는 제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명준이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도장을 서류 위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석 달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들, 제게 먹인 약들, 제가 모은 증거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견뎌온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냥 찍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무서워요. 이거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명준이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빨리 찍어요. 갈비 사줄게요. 엄마 좋아하는 갈비. 갈비. 그 말에 저는 눈물을 뚝 그쳤습니다. 어린아이를 달래듯 갈비로 회유하는 아들.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갈비 한 접시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탁자 위에 내려쳤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준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영자는 제 어깨에서 손을 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법무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진짜 도장이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제가 품속에 숨겨 다니던 진짜 도장 말입니다. 너희들이 쓴 건 가짜야. 내가 진짜 도장은 따로 보관해뒀어.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명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었습니다. 명준이가 몇 주 전에 제게 도장 찍으라고 가져왔던 서류, 제가 몰래 찢어서 숨겨뒀던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있어. 너희들이 전에 가져왔던 가짜 서류. 엄마, 대체.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숨겨뒀던 바로 그 녹음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너희들이 석 달 동안 나눈 대화가 다 여기 녹음돼 있어.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명준이와 영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약을 계속 먹이면 치매 초기 증상처럼 보일 거야. 집만 해도 시세로 5억은 넘더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면 무료시설에. 어차피 언니는 기억도 못할 거야.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거실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명준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고 영자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무사는 황급히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들이 3달 동안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 다 여기 있어. 약 먹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 내 재산 빼앗으려던 계획, 전부 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약을 먹였어? 나를 위해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나를 위해서 무료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어?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3달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법무사님, 저는 법무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 도장으로 서류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 증인으로 기억해 주세요. 저는 법무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도장이 다릅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오늘 이 시간에 오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김명준 씨, 박영자 씨 계십니까? 네. 명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분을 노인학대, 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명준이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건넨 녹음기, 빨간 보자기 안의 메모들, 제가 모아둔 약 봉지들, 모든 증거가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명준이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 엄마 아들이잖아요. 저는 그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10달 뱃속에 품고 30년 넘게 키워낸 제 아들을 말입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형이야. 하지만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게 됐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명준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칠 때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후회하는 건 들킨 거지. 내가 한 짓이 아니잖아. 언니, 영자도 제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남매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매가 남매한테 이런 짓을 해? 3달 동안 약을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게 남매가 하는 짓이야? 경찰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안 돼요. 엄마. 명준이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영자도 울면서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달 동안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이제야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정에서 그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약해 보이고 일부러 미친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방심할 테니까요. 그래야 증거를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약했던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약한 척 했던 것입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또렷한 정신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 달의 연극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그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존엄을,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70년을 살아온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그런 여자가 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제 존엄을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경찰이 명준이와 영자를 데려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은 걸까? 제 아들을, 제 동생을 경찰에 넘긴 게 정말 어머니가, 언니가 할 일이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한 걸까? 용서해야 하는 걸까? 7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요양원 앞 눈 속에 주저앉았던 그 순간, 공개 장소에서 치매 환자 취급받던 그 굴욕, 석 달 동안 약을 먹이며 저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대화, 그 기억들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아니야. 제가 한 일은 정당한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옥순이에게 부탁해서 함께 검찰청에 갔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검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진술이 제 아들과 동생의 운명을 결정할 테니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석 달 전부터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영자가 갑자기 찾아온 것, 국에서 느껴진 쓴맛, 기억력이 흐려지던 것, 그날 밤 엿들은 대화 그리고 제가 모은 증거들까지 말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 약물, 가짜 도장까지. 명준 씨와 영자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은 언제쯤인가요? 다음 달쯤 될 겁니다. 할머니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증인. 제 아들을 고발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법정 복도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문 너머로 명준이와 영자가 있을 것입니다. 수임복을 입은 그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할머니, 들어가시죠. 옥순이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명준이와 영자가 있었습니다. 수임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명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영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을 마주했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겠습니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김명준은 제 아들이고
박영자는 제 친동생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 가족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말입니다. 석 달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 제 동생 영자가 갑자기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었는데 그 국과 약을 먹을 때마다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저를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대화를 말했습니다. 약 이야기, 치매 만들기, 성년 의견, 재산 가로채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계속 울고 있었고 명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을 먹은 척하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사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일부러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방심할 테니까요. 그것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증인을 요양원에 버렸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명준이가 드라이브 가자고 했고 요양원 앞에 저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명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10달 뱃속에 품고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저를 눈 속에 버렸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밀쳤고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인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습니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재판장이 명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명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제가 미쳤었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십니까? 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명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었어. 과거형이야. 명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게 됐어.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칠 때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후회하는 건 들킨 거지. 내가 한 짓이 아니잖아. 엄마, 명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있었어. 석 달 동안 매일매일 있었어. 그때 멈출 수 있었잖아. 그런데 너는 끝까지 밀어붙였어.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재판장이 영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영자, 할 말 있습니까? 영자가 손수건을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남매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매가 남매한테 이런 짓을 해?
석 달 동안 약을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게 남매가 하는 짓이야?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돈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돈 때문에?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너한테 유산 다 양보했잖아. 내가 시집살이 힘들다고 해서 남편 없이 혼자 살 때도 내가 도움 청하면 다 도와줬어. 그런데 이게 보답이야?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 아들이, 제 동생이 감옥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무너졌다면, 진짜로 치매에 걸렸다면, 저는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었을 거라는 것을,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결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노인을 학대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명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하지만 경찰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고, 약물 감정 결과가 낭독되었고, 가짜 도장과 서류가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들의 유죄를 증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시 판단력을 잃었을 뿐입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제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눈 오는 날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모욕당했습니다. 이게 피해가 아니라고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진정하십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존엄이 짓밟혔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피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김명준, 박영자는 가장 믿어야 할 가족을 배신하고 계획적으로 노인을 학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김명준,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영자,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명준이는 고개를 떨구었고 영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 함께 자란 동생. 이제 그들은 수인이 되어 저를 떠날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말 어머니가 할 일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용서했다면 그들은 또다시 저를 해쳤을 거라는 것을. 용서는 반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들킨 것을 후회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범죄의 기회만 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닌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옥순아. 법원을 나서니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언니도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 아직도 삶의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너는 살아남았어. 너는 이겼어. 하지만 동시에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가족을 고발한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눈 오는 날 저는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말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화분을 새로 샀습니다. 장미, 제라늄, 페투니아. 알록달록한 꽃들이 좁은 베란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꽃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한 걸까?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가끔씩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어린 명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엄마하고 부르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무너졌다면, 제가 용서했다면 저는 지금 어디선가 쓸쓸히 죽어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 옥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언니, 후회는 안 해? 옥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 글쎄, 슬프긴 해. 내가 낳아서 키운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게. 하지만 후회는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지금쯤 나는 요양원에서 약에 취해 멍하니 있었을 거야. 아니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고.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언니는 대단해. 나 같았으면 못했을 거야. 대단한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내 삶을, 내 존엄을 지키고 싶었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옥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명준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편지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읽어야 할까? 읽지 말아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에서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겠어. 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걸 잃었어.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을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명준이가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 나갑니다. 거기서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글을 못 읽는 할머니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평생 배우지 못해서 시집살이에 치여서 먹고 살기 바빠서 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자음과 모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글자씩 깨쳐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자 이름 쓸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글을 배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종이에 손자 이름을 또박또박 써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쓸 수 있겠네요.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 삽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말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평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일어난 일을. 실제로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명준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오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베란다에서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빨간 장미였습니다. 저는 그 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마치 저 같았습니다. 눈 오는 날 저는 버려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늙었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방심하면 약해질 뿐입니다. 요즘 저는 일기를 씁니다.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 옥순이와 나눈 대화, 베란다, 꽃들의 변화. 소소한 일상들입니다. 이 일기장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저로서 존재한다는 증명입니다. 어제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김할머니가 손자 이름을 처음으로 직접 써보셨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도 따라 울었다. 이게 바로 삶이구나 싶었다. 그리고 오늘 일기에는 이렇게 쓸 것입니다. 봄이 왔다. 장미가 피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명준이가 출소하는 날 저는 교도소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안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물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니? 그리고 그의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말이 아닌 눈빛으로, 행동으로 말입니다. 용서는 그 다음입니다. 용서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진심 어린 참회 끝에 오는 선물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품위 있게 말입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붑니다. 장미꽃 향기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긴 여정이구나. 7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고 경험할 게 많다고 말입니다. 그날, 눈 오는 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당당하게 말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엄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지관 할머니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늙었지만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이 많고 지혜롭고 강인해요. 그러니 당당하게 사세요. 누구에게도 기죽지 말고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꽃들에게 물을 줍니다. 장미, 제라늄, 페투니아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말입니다. 눈 오는 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 존엄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날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밤도 일기를 쓸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꽃에 물을 주고 복지관에 나가고 할머니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옥순이와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일기를 쓸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싸워서 되찾은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말입니다. 명준이에게 언젠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엄마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가 진짜로 변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더 이상 쉽게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립니다.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합니다. 추운 겨울의 눈이 아니라 봄날의 벚꽃입니다. 저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계절은 돌고 돕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가장 추웠던 그날을 지나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봄이 제가 싸워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맞이할 수 있는 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눈 오는 날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언니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말입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